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자 2013년 새해가 밝은 지 오늘로 또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각오 또 새롭게 다지고 또 무언가를 계획하기 마련인데요. 우리 박문수 선생님은 어떤 계획 올해 갖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뭐 늘 하는 교사가 하는 뭐 교과지도, 뭐 진학지도, 뭐 진로지도 이런 거 하겠지만요. 특히 네. 올해는 그 교사보다는 선생의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 그대로 네. 좀 먼저 태어났던 경험을 토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자생력이나 애들이 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좀 기울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왜 청원여고 학생들이 이렇게 갑자기 부러워지죠? 예. 네. 자, 올해는 또 특히나 입시 체계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 예비 수험생들은 이 시기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방학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그냥 괜한 두려움은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이 겨울방학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연간 학습 플랜 세우기부터 계열별 학습 전략, 그리고 영역별 공부법까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2014학년도 대입 합격을 위한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답게 2014학년도 대입 성공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해서 새롭게 바뀐 2014학년도 입시에 대비해서 연간 합격 플랜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에게 1년치 계획표를 세워주실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든든한 멘토이자 입시계의 명의로 또 소문난 분이십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로 계신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상담을 받고 자신의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승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담을 원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재수생이나 수험생들, 학부모 여러분들은 02-3789-9595번부터 7번까지 상담 접수 방법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하귀성 선생님께서 이제 특강을 시작해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데 해가 바뀌면서 201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 좀 마음이 조급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문수 선생님 혹시 오늘로써요. 네. 2014학년도 수능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수능일이 11월 7일이고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한 300일 좀 더 남지 않았을까요? 예, 정확합니다. 아직 자정이 안 됐으니까 정확히는 309일 남았는데요.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수능 D-Day 혹은 뭐 D-100일, 30일 뭐 이렇게 카운트했던 게 저희가 생각이 나는데 309일 어떻게 보면은 좀 꽉 찬 일수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헛되이 보낸다면 허무한 309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귀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고3이 되신 수험생은 아마 고등학교 재학 기간을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두 가지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실 때 이 구체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냥 뭐 평소 하던 대로 하시다가 나중에 안 됐을 때 되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좀 많은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이고 여기에서 자신감과 구체성,
이걸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뭐 수험생 특성상 사실 지금 뭐 300여일 남짓 남았지만 3,000일 정도의 분량을 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사실 맞아요. 계획을 짠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망설여지고 또 특히나 학생들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되게 머뭇거리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계획을 세울 때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 없는 계획을 짰었고요. 또 그 계획이 잘 실천되지 않아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아마 지난 날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박문 선생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러프하게 길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능까지 309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저는 학생들한테 첫 번째 강조하는 게 1년을 남아있는 기간을 4개 라운드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칠판에 써놓고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일단 1라운드, 일단 2라운드,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마지막 4라운드인데 요거를 이제 3개월 단위로 좀 끊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고3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이 수능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의 시작은 11월 달이었고 지나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라운드의 마지막 1월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의 전체 수험생활 가운데 이미 2달은 지나버린 그렇네요. 거죠. 예. 그리고 2라운드가 2월, 3월, 4월. 근데 이제 3월 되면 모의고사 볼 거고 또 4월 되면 또 모의고사가 한 번 있는데 이때 이제 또 중간고사 돌입하는 시기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인데 좀 이따 이제 화면에서 보겠지만 6월에는 또 졸업생들하고 같이 겨루어보는 모의수능이 있거든요. 이건 의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 구분해야 되고 마지막 4라운드는 이제 무더운 여름 같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모의수능 본 다음에 10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능은 11월 7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1년을 정확하게 4개 라운드로 구분해야 되고 내가 1라운드의 끝에서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주 5일 수업 때문에 방학이 짧지 않습니까? 그럼 2월 달부터 뭐 고3 올라가니까 어차피 방학은 없지만 2월 달부터 자기 학습 플랜들을 또 과목별로 또 과목 안에서는 어떤 단원제대까지 분량을 정확히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막 고민이 시작이 될 거예요. 수시 모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일단 전체적인 연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짤 때는 일단 머릿속에서 4개 라운드로 구분을 해놓고 1라운드, 2라운드 각 라운드별로 무엇을 얼만큼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좀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올해 일정상에서 주요 2가지 포인트인데 이제 수시 일정이 있겠죠. 네네.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 수시 일정은 전년하고 비슷하게요.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시 1회차 이게 이제 수능 이전에 원서 접수를 하는 거죠. 수시 1회차 원서 접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직후입니다. 수능 직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하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2회차 접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수시 1차, 2차 논술을 쓰는 시점이 수능 전이냐 이전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능 전에 원서 접수하느냐 수능 이후에 하느냐 개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형기간은 뭐 9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까지가 이제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간은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결정돼 있고 그 다음날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 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미등록 충원, 추가 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12월 17일 날 최종 마감하면서 등록 마감을 한다. 이게 이제 수시 전체적인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정시 모집 일정도 좀 볼까요? 앞서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수학능력 시험일은 11월 7일입니다. 목요일이죠. 그 다음에 성적통지일은 27일 날, 11월 27일 날 발표가 되고요. 정시 원서 접수는 뭐 군별로 좀 그 날짜가 다른데 네. 가군부터 다군까지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원서 접수가 끝나겠죠? 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형 기간은 가군시 1월 2일부터 다군 2월 5일까지 전체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간은 이제 2월 6일에서 10일까지 등록을 하고요. 역시 정시 모집에서도 미등록 충원이 있다. 추가 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감은 2월 19일까지. 그래서 등록은 2월 20일 날 모두 끝난다. 그러니까 2월 20일 이후에 대학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추가 합격됐다. 이건 전부 옛날 얘기가 되겠죠? 2월 20일까지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에 합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하는 게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별도로 2월 중순에 20일에서 26일까지 있고 등록 마감은 27일까지 있다.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인 시험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자신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모의고사잖아요. 네네. 언제 치르게 되나요? 네, 모의고사도 역시 화면을 통해서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칠판에다 각 라운드별로도 일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3월 13일이 대망의 고3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죠. 담임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실 거예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그러나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월 13일날 잘 본 학생은 시험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또 못 본 학생은 절망 가운데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월 13일 시험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어떤 동기부여 차원 이렇게 해서 이 시험이 수능까지 간다는 의미인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들 또 나중에 듣게 되시는 학생들은 3월 시험이 첫 시험이다. 첫 수능이다. 이런 마인드로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1일 날 경기도 교육청이 있고요. 6월 5일 날은 뭐 이번 연도는 좀 특이하게 원래 모의 수능은 목요일 날 치르는 건데 뭐 현충일 있고 그러니까 6월 5일 수요일 날 평가원 모의 수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생이 들어와요.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본인의 득점으로 몇 등급이었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졸업생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등급이 조금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온점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월 10일 날 인천교육청 모의고사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난 다음에 다시 9월 3일 이때도 역시 목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9월 4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일단 날짜를 좀 비꼈어요. 그래서 모의 수능이지만 9월 3일 화요일 날 본다. 모의 수능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수시 1회차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능 직전에 보는 10월 8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이 시험하고 수능하고 비교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좀 편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대망의 수학능력시험은 11월 7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4학년도에 이 수능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될지 일정을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 새로운 체제 개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올해 수시와 정시 어떤 변화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수시는 크게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익히 우리 학생들이 들어서 알고 계시고 아마 스터디가 충분하게 돼 있으실 텐데, 가장 큰 변화는 수능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건대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이 과거의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또 수험생이 직접 선택권을 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A형과 B형으로 구분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유의할 점은 대학마다 각 국어, 수학, 영어를 지정하는 대학이 있고 또는 A형, B형을 같이 반영하면서 나중에 전형 계획이 발표될 때는 가산점을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발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권 안에 있는 대학을 6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추리고 그 대학들이 실제 인문계라면 또는 자연계라면 예체능계라면 수능에서 국어, 수학 A형, B형 어떤 걸 지정하고 있는지를 조금 친구들이 좀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수시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건 올해도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 전년도 처음 시행됐었던 건데 수시 원서 접수를 무제한으로 하지 않고 6회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고 역시 추가 합격까지 이제 수시 합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초 합격, 추가 합격이 있죠. 미등록까지 추가하니까 여기에 합격한 친구들은 본인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에는 지원 자격이 안 된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 좀 수시를 선택할 때, 대학을 결정할 때 또는 학과를 선택할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점진적인 건데 수시의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확대됐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2% 정도 증가됐다라는 측면. 그러나 뭐 대학별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대학은 또 모집 인원이 감소되는 대학도 있으니까 이건 또 일반화시키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요. 이제 대학별 고사 가운데 뭐 논술 있고 면접 있고 뭐 적성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현재까지 이제 계획상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없었던 덕성여자대학교가 새로 추가되면서 기존의 28개 대학에서 이제 29개 대학으로, 그 다음에 정시에서 논술 보는 대학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인문계열만, 여기서도 이제 경영대학은 뺍니다. 자연계랑 마찬가지 면접 보니까 인문계열만 정시에서는 논술 보고 수시에서는 28개, 29개 대학이 논술 본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주요한 특징으로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입시의 큰 윤곽이 어느 정도 좀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 바뀐 입시 제도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그냥 그저 혼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불안이 성공의 에너지라는 뭐 스윅스의 심리학자의 말도 있는데요. 절대 고3이
절대 불리한 상황 아니니까요. 네. 오늘 강의를 비롯해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겨울방학 특집을 잘 듣고요.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14학년도 대입 성공 전략 세우기 합격으로 가는 연간 계획표 오늘 함께 짜볼 텐데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번 입시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비법을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올라오신 친구들한테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시로 가기를 희망하십니까? 아니면 정시로 합격하시기를 희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프로테이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뭐 거의 10명 가운데 8명 이상 저희는 수시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수시로 가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3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수시로 많이 뽑는다. 네. 두 번째, 수시로 가면 빨리 끝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시로 가면 졸업생들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잘못된 오판입니다. 많이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입시를 치를 때 올해 입시, 2014학년도 입시를 우리가 좀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대학들이 아직 전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2013학년도 입시의 어떤 흐름을 좀 타산지석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좀 주요 대학인 2개 대학의 뭐 수시의 어떤 전형별 모집 인원과 비율을 좀 화면을 준비해봤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이 어떤 전형이고 그 전형의 실질적 프로테이지가 몇 %인지를 계산해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수시는 뭐 70%다 또는 60%다 아마 이런 개념이 좀 세탁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통해 좀 볼까요? 고려대학교인데 이게 이제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2013학년도에 전체 모집 인원의 70.1%를 수시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뽑은 전형이 일반 전형이고 이게 모집 비율이 전체 33.19%입니다. 이게 논술 전형이에요. 그러면 고려대학교를 생각하는 학생이 일반 전형, 논술 전형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은 70%가 수시 비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33%에 해당된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OK 미래인재 전형, 특별 전형이 있었고, 뭐 자기 추천 전형이 유형1과 유형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교장선생님이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추천해요. 그리고 특목고보다는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전유물이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고려대학교의 전형 방법 가운데서 전부 다 내가 쓸 수 없고요. 또 6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에서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이 실질적 몇 %냐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한 대학 더 볼까요? 성균관대학교가 있는데 자, 이 대학은 70.8%를 수시로 뽑는다. 역시 이 대학도 일반 학생 전형이 전체 모집 정원의 31.8%, 그러니까 1201명, 논술 전형입니다. 수능 끝나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이하의 대학은 일반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런 입학사정관 형태의 전형을 뽑거든요. 이게 성균 인재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신 성적도 훌륭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 활동, 교내 활동 그리고 리더십 활동들을 이제 겸비한 친구들을 뽑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집 비율로 보면 19.82%죠. 그리고 뭐 글로벌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 학생들 쓰는 거 아니니까 지역 리더 전형은 농어촌 뭐 학생들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뭐 특기자 전형은 예체능 자연 인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균관대학교도 본인이 쓸 수 있는 전형이 전체 70.8%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8명에서 9명, 10명 가운데 8, 9명의 수험생들이 수시를 많이 뽑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학에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을 일단 선별하는 작업. 이게 구체화 작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착각하고 계시는 게 빨리 끝난다 이런 건데 네. 높은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안 보고 대학 갈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서울로 입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까지 수능 하셔야 되고 또 졸업생들과 경쟁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각 대학의 가장 많은 선발 비율로 뽑는 일반 전형은 뭐 특정 대학 말하기 좀 그러는데 대부분 대학이 졸업 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수시라는 시장도 졸업생과 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이라고 해서 수시에서 유리하고 졸업생이라고 정시로 가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은 좀 일단 접고 입시를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또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우리가 수시 6회로 제한되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수시에 추가 합격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합격이 있으니까 대학이 수시에서 뽑으려고 하는 인원은 다 뽑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어머니는 심지어 뭐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이 수시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은 다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모집 유동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은 수시에 동점자를 처리해서 더 뽑고자 하는 인원보다 더 뽑는 대학도 있고요. 아니면 좀 추가 합격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소 소극적으로 해서 정시로 이월시키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2012학년도부터 13학년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건국대가 먼저 나오는데 일단 건국대는 가나다 분할 모집하지만 나군이 주요 모집군이니까 나군은 보면 2012학년도 대비 13학년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에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한 30명 줄었어요. 문과가. 그래서 44명 넘어왔었고 자연계는 24명 줄어서 한 61명 정도가 정시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대학이죠. 그리고 다음 대학은 이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있는데 간단히 보면 고려대학교 인문계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35명 줄어서 36명. 자연계는 많이 넘어왔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는 좀 적어졌지만 121명 넘어왔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집 유동제로 더 뽑는 대학도 있다.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은 2012학년도에는 2명을 더 뽑았었는데 작년에 15명을 더 뽑았어요. 그래서 정시 인원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자연계는 118명 줄어들어서 53명 이월됐었고 이 대학이 좀 대표적인데 빨간색 나와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가군, 나군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상에 다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군, 나군에서 이월될 때 오히려 문과도 재작년보다는 32명, 그 다음에 가군의 자연계도 37명 증가돼서 인원이 많이 넘어왔죠. 그 다음에 나군에서도 15명, 33명 각각 더 많이 이월되면서 정시인원이 더 많아졌었다. 자, 다음 대학입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인데 이 대학들은 반대로요. 숙명여자대학교는 재작년에 문과가 넘어온 인원이 387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30명 정도 넘어왔었고 자연계는 128명에서 77명 줄어든 인원이 넘어왔었죠. 이하여자대학교도 많이 줄었어요. 107명 줄어든 88명, 그 다음에 자연계는 57명 줄어든 64명 넘어왔습니다. 연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문과는 24명이 더 감소되면서 14명만 정시로 이월이 됐었고 자연계는 오히려 36명이 증가되면서 전전년 대비 전년도에 220명 정도가 이월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데 뭐 주요 대학들만 쭉 제가 리스트업을 했는데 어떤 대학은 수시에 뽑고자 하는 인원을 다 뽑지 못했거나 아니면 넘어와서 상당히 많은 수가 정시로 이월됐고 그리고 어떤 대학은 오히려 수시 모집을 더 많이 뽑아보므로 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올해도 같은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줄어들었으니까 올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대학의 어떤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는 유기적으로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시를 접근할 때 이런 오해는 하지 말자는 거죠. 뽑고자 하는 프로테이지는 수시에서 다 뽑는다. 그건 아니다. 앞에서도 화면에서 증명해 드렸지만 뽑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의 그 접근상의 오류를 좀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능 얘기를 좀 드리면 작년 수능이 2012년 수능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점수의 변화나 인원수 등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2013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난이도 조정. 그러니까 만점자 1%에 대해서 누누이 6월 모의 수능이나 9월 모의 수능이 강조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언어 영역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1교시 만점자가 너무 많았고 1등급 커트라인이 막 98점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박문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시에 대한 어떤 단편적 접근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점수, 어떻게 득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좀 메커니즘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화면으로 언어 영역하고 외국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어하고 영어가 되겠는데 이 점수의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 100분위 이런 누적 인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부터 보시면 여기 지금 2012학년도 수능하고 2013학년도 수능, 2년간의 수능을 비교하는 건데,
2012 수능 때는 언어가 다소 어려웠어요. 그래서 1등급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94점에서 커트됩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온점수가 100에서 94까지 6점 떨어졌는데 100분위는 4 떨어진 거죠. 근데 2013학년도 수능은 쉽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점을 맞아도 100분위는 99입니다. 100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2% 이상이 만점자가 되니까. 그래서 1등급이 98점에서 커트돼요. 네. 그리고 2등급이 95점에서 커트되죠. 그러니까 95점에서 눈여겨보시면 5점 떨어졌어요. 원점수는. 표준 점수도 127에서 122까지 5점 떨어졌어요. 근데 100분위는 9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쉬운 시험에서는 표준 점수는 어려운 수능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데 100분위가 좀 빨리 떨어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영어를 좀 볼까요? 영어도 학교를 보면 외국어형인데 2012학년도 수능 때는 반대로 이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맞았을 때 100분위가 100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99죠. 17,000명이 만점이고 1등급이 97에서 커트되는데 100분위는 오히려 99에서 95니까 4, 더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등급 가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100점에 100분위 100이고 1등급이 93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점 떨어졌죠? 표준 점수도 마찬가지로 141 최고 점수에서 134, 7점 떨어져요. 근데 100분위는 4밖에 안 떨어지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결국은 이번 수능도 2014학년도 수능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국어가 A-B로, 수학이 A-B로, 영어가 A-B로 바뀔 때 수학은 사실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리 나형이 A형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리 가형이 B형으로 가는 거니까 응시자의 규모나 성격이 또는 그 성질이 흡사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달라지는 건 국어 A, B가 A는 뭐 이과 중심이고 B는 문과 중심이죠. 영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계열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서 6월하고 11월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는 거 보니까 거의 20% 정도가 A를 하고 80% 정도가 지금 B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이도 조정에 따라서는 A나 B 간에 100분위가 방금 보셨던 언어 외국어의 2012, 2013 수능을 우리가 교차로 좀 봤잖아요. 네네. 이렇게 100분위가 급락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공부해가지고는 본인이 원하는 등급에 만족할 수 없고 그 등급 만족이 안 되면 정시에서도 경쟁력이 없지만 결국 수시 모집에서도 대학이 요구하는 최장력 기준에서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2014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거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탐구가 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으로 이제 최대 3과목 선택했던 선배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2과목만 선택하거든요. 그럼 이걸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과목수 줄어들었다. 이제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3과목을 했던 선배들은 3과목을 하다가 자기가 3주력 했던 과목이 효자 과목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낮은 원점수에서 100분위는 괜찮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2과목 꼼짝 마라. 그 과목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입시에서의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상위권도 상위권이지만 중위권 그리고 대학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이 난이도 조정에 따라서 아니면 A형과 B형으로 또는 탐구가 2과목으로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응시 인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1등급의 인원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100분위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과목이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201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저 1등급 할래요 또는 2등급 할래요라는 목표식보다는 만점 맞을래요 혹은 네. 몇 개 이상 틀리지 않을래요 이런 마인드로 수능을 준비해야지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겨울방학 특집으로 준비된 코너입니다.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계획 짜는 법, 실패 없는 계획표 짜는 노하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죠. 드디어 보신각 종소리가 울리고 2013년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알차고 보람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세워보는 내 자신과의 약속, 신년 계획. 그러나 여러분은 그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지켜졌나요? 아니요. 한 50% 정도? 전혀 지키질 않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 실제로 한 온라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수험생 91.8%가 계획 실천에 실패해 후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지처럼 마음처럼 욕심은 많은데 그게 잘 따라가주지 않고 그러면 그냥 작심삼일이라고 했다가 다 끊겼죠. 게을러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실패 원인은 바로 의지 부족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계획을 짤 수 있을까요? 계획을 덜 타이트하게 잡으면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휴식 취하는 게 결국엔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휴식을 고려해 지킬 수 있는 계획 세우기. 하루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수학이라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겠다는 거 페이지 수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둘째, 시간과 공부량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기. 이렇게 하면 새해 다짐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겠죠. 작심삼일은 가라.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된 2013년을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역시 계획표를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뚜렷한 이 목표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박 문사님께서 우리 학생들 계획표 짤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인데요. 그래서 의지를 바탕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꼬박꼬박 실천할 때만이 꼭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겨울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입 성공 전략 세우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그 학교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년 수능, 특히 올해 수능이죠. 올해 수능 공부하기 대단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제 유형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선택은 뭐 대학에 조금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학별로 이 반영 유형들 어떨까요, 선생님? 네, 2014학년도 전형 계획이 이미 발표되면서 이제 각 대학들이 인문계, 자연계, A형, B형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윤곽을 잡았었고요. 12월 11일이죠. 이제 선배들이 뭐 원서 접수 이제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국어, 수학, 영어, A형, B형 어떻게 각 대학들이 지금 지정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모집 요강을 확정할 때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화면을 통해 좀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일단 국어 AP, 수학 AP, 영어 AP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 이런 논리죠. 다 열어놨어요. 대표적인 대학이 교육대학에서 경인, 전주, 춘천교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대학에서는 경상, 순천, 한국교원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대학에서는 이제 캠퍼스라고 할 수 있는데 건대, 글로컬이나 단대, 천안, 동국대, 경주가 좀 눈여겨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권에서는 서경대, 수도권에서는 수원대, 그리고 또 한동대라고 있죠. 포항에 한림대를 포함해서 78개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를 모두 열어놨죠.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 인문사회로 갈 때 뭐 국어 B를 하거나 영어 B를 하면 가산점 여부는 나중에 좀 굳혀야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은 이제 자연과학인데 여기도 마치 이제 열려놨어요. 공공립에서는 경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대학들이 자연계에서 뭐 수학 B를 지정하거나 이런 뭐 국어 A를 지정하지 않고 현재는 열려져 있는데 제가 오픈했다는 표현을 좀 할게요. 열려져 있다. 나중에는 가산점을 꼭 챙겨봐야 되는 주요 대학이니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형태는 어떤 대학이냐면 영어는 B를 지정했어요. 인문사회에서. 그러나 국어, 수학을 A, B를 지금 오픈해놨습니다. 열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교대가 이제 부산, 서울, 진주 교대가 있고요. 국공립대학에서는 제주대학교나 충북대학교가 눈여겨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대학에서는 서울의 상명대 있죠. 그 다음에 월지대 성남, 차이과대학, 한국기술교대 등이 영어 B를 지정하고 국어, 수학의 A, B형을 열어놓고 있다. 특징입니다. 자연계는 어떤 대학이 있나요? 보니까 역시 경북, 충북, 뭐 한국해양대 등이 국공립에서는 B를 지정하고 국어 A, B를 열어놨죠. 그 다음에 사립대학에서는 덕성여자대학교 또는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이 자연과학대학에서 이렇게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택 유형을 보시면 여긴 이렇게 했어요. 국어 A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A, B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영어 B. 이제 자연과학에서 강원대, 전남대 대표적인 대학이고, 그 다음 칸에 보시니까 인문, 자연과학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어 A, 그 다음에 수학 B, 영어 B.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과형 수능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서울대학교는, 인문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과형 수능을 보고 서울대학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뭐 국공립대학들, 뭐 부경대, 부상대, 경북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충남, 전북대 대표적인 대학들이고, 사립대학들 중에서는
건대, 경희대, 뭐 고려대, 그다음에 내려가면 서강대 있죠, 성균관대,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고대학교, 한양대, 홍익대 등등이 아마 주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계니까 국어 A, 수학 B, 영어 B를 완전히 지정하고 있다. 그럼 여기 목표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수능을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어 B를 지정하고 수학 A, 그 다음에 영어는 A 또는 B를 해도 된다. 특이하게 이제 인문사회에서 전북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화면에 크게 나와 있죠. 국어는 B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수학은 A고 영어를 B를 완전히 지정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문과형 수능 이렇게 보는 건데, 인문사회 국공립대학은 서울대를 포함해서 뭐 경북, 부경, 부산 다 해당이 되고요. 서울시립대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대학들 대표적인 대학이 다 들어가 있고, 자연과학에서 서울대, 일부 모집 단위를 빼고 국공립대에서는 역시 국어 B, 수학에 영어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뭐 대학들이 A 해도 되고 B 해도 된다 이런 대학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정해서 문과니까 B, A, B 해라, 이과니까 A, B, B 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12월 11일자 기준의 대학의 발표 내용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에 이제 학습을 정하고 공부하실 때 우선순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칠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인문계 학생들은 뭐 대학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B를 하다가 나중에 A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A를 하다가 나중에 B를 하는 건 조금 버거울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인문계는 이제 국어는 이렇게 쓸까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되니까 인문계는 국어는 B를 하고 수학은 A를 하는데 이게 과거의 나형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영어는 B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자연계는 어떻게 하면 되냐? 국어는 A를 하고 수학은 B. 이게 과거의 가형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B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이제 본인의 성적에 따라서 혹은 A형으로 갈 때 목표 대학이 좀 달라지겠지만 좀 이동하는 것도 그때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여기서 또 우선순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그래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능의 역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단 표준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13학년 대비 2014학년도 변화 중에 하나, 수능의 변화 중에 하나는 채점 방식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1점짜리를 가지고 있었던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이 3단계 채점 방식에서 2단계로 바뀌면서 1점짜리가 없어져요. 2점, 3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결국 국어나 영어나 탐구는 2점, 3점 이런 배점인데 수학에서 유일하게 4점짜리 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볼 때 우리가 알았는데 결국 대학은 점수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 분포, 그렇죠. 등수죠. 그러니까 4점짜리 하나 틀리면 몇 명 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수학부터 인문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도 중요하지만 영어, 그리고 영어만큼 국어, 마지막이 사회탐구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인문계 학생들의 학습 우선순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연계는 일단 뭐 말할 거 없죠. 그냥 수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영어, 그리고 영어만큼 뭘 해야 되냐면 과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국어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화면에 좀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가 되어 있는데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영어만큼 국어, 그다음에 첫 번째 칸이에요. 사회하는 거죠. 근데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아까 말씀드릴 때. 그래서 언어 외국어 설명할 때 100분위가 쉽게 나오면 급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좀 많은 전과가 있었던 과목이 국어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100분위 반영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국어부터,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영어, 마지막이 수학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100분위 대학에서는 수학이 안정적으로 100분위가 떨어진다. 이유는 수학 A를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수포자가 좀 많죠. 밑에서 이제 신앙의 힘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받쳐주니까 100분위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자, 자연계 학습 우선순위는 표준점수 대학 친구들은 수학 B, 그 다음에 과학만큼 영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국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도 결과가 나왔는데 뭐 국어 4등급 맞았는데 나머지가 좋으니까 연세대 뭐 우선 선발에 이미 합격한 친구들도 많아요. 예, 자연계는 일단 수학, 과학, 영어가 중요하다. 나중에 논술로 갈 때도 수학, 과학, 영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를 통해서 정리가 됐어요. 예.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좀 둬서 이제 수능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입시라는 게 수능만이 또 준비할 게 아니라 또 그렇죠. 다른 전형 요소도 네.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남아있는 기관 이 나머지 요소들의 강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학생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거는 저는 이제 판서를 좀 써드리면 일단 전형 요소별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지금 질문해 주신 것 같거든요. 전형 요소별. 그러면 수능부터 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겨울방학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판사할 때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1라운드 1월 끝나기 전에 본인의 수능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친구들 보면 1, 2학년 때 했던 습관대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수학만 해야지, 어떤 친구는 영어만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막 사자성어를 만들고 싶어.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고른 득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특정 영역은 너무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크게 낭패를 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른 득점을 위해서 중요한 건 수능에서도 역시 학습의 우선순위, 제가 아까 표준 점수 100분위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능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내신이겠죠. 그러니까 교과 내신 관리. 아마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 수시 모집이 끝나고 정시 모집 수능 끝난 다음에 보는 기말고사까지도 여러분들 내신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신을 조금 더 부각해서 관리해야 되는 친구들 중에는 수시 형태 가운데 아까 우리가 앞서 뭐 특정 대학이긴 합니다만 뭐 고려대 학교장 추천이나 성균관대학교 성균 인재 전형이나 뭐 이렇게 교과 우수자 전형들 있잖아요. 여기에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내신 관리 각별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 중에 논술 전형으로 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것도 4등급대로 가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이렇게 하세요. 2학년 2학기까지 이제 좀 있으면 학교에서 집으로 성적표가 날라와요. 그거 숨기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오픈하시고, 전부 입력하셔가지고, 본인이 문과라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주요 교과, 이과라면 국어, 영어, 수학과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되는지를 빨리 계산하세요. 계산하신 다음에, 내가 3학년 1학기 내신 접어들 때는 최소, 만약에 이번에 4등급 땄다. 그러면 1학기 때는 3자로 시작되는 등급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목표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 또는 논술 전형에 가는 친구들, 뭐 입학사정관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관리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게 대학별 고사죠. 대학별 고사를 우리는 논술이나 크게 적성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적성은 이렇게 하세요. 언제 하시면 되냐면 겨울방학에 하지 마세요. 지금 겨울방학이 수능하기 바빠요. 그리고 적성이 최근에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순수 적성도 있지만 교과 적성 형태로 나오니까 겨울방학에 적어도 2라운드까지는 2월, 3월, 4월 달 모의고사 때까지는 수능에 좀 집중하신 다음에 그리고 적성에 대한 선택은 4월에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수능 안 하고 난 최장력 기준 없는 대학으로 갈 테야 막 이러면서 여기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모든 학생이 해당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4월에도 늦지 않는다. 좀 빠른 3월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논술은 어때요? 인문계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야 되고 자연계하고 인문계하고 좀 구분되는데 자연계는 수리 논술을 지금 들어갈 거냐 아니면 1라운드 끝난 다음에 2월달, 3월달부터 들어갈 거냐 이런 것도 좀 결정하셔야 되고 뭐 과학 논술은 모의고사 2번 정도 치룬 다음에 들어가셔도 그렇게 늦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이 좀 부족한데 칠판에 지우면서 쓸게요. 네 번째 전형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비교과죠. 비교과.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하는 교내 비교과 또는 본인의 어떤 학과와 연관된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비교과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 오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무엇을 더 색채롭게 보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이 비교과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모든 수험생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갈 때는 다 필요 없고요. 수시 모집에서도 논술 적성 보는 일반 전형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전형들은 특별 전형이고 특별 전형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게 입학사정관 전형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3학년 올라가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담임선생님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비교과 선택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필요치 않은 친구들은 미련 갖지 마세요. 오히려 앞에서부터 수능 차근차근 그 다음에 내신 때마다 임팩트 있게 내신 관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의 시작 여부는 인문계는 이미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연계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또 계속적으로 개인별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에 입시의 큰 그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자, 근데 이렇게 309일이나 남았어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앞서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라운드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어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특집 2014학년도 대입 성공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신감과 구체성 잊지 않겠습니다. 하규성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우리 방 선생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시죠. 예. 네, 저희가 대학 합격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다음 주 1월 7일 월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는 영역법 공부법을, 그리고 그 다음 16일과 17일은 계열별 논술 전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금요일입니다. 그때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위한 자녀교육 특강까지 마련돼 있으니까요. 새해 첫 달인 1월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